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한채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공공지원을 받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청약을 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정부는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를 안정적인 임대 주거 제공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서 평범한 청년들이 10년 그리고 20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부러지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는지요? 예,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개발을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주미래의 대표이사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단순히 조그만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도 다른 교수님도 발표하셨듯이 비아파트 문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 좀 건의해서 진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물 분양법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에 보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걸 해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거나 또는 시정명령,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시정명령을 가볍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급심 판례가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해주지 않았었는데 2025년 12월 24일 날 대법원 판례 하나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경중 여부를 관계없이 다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나온 이유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한 17,000여 세대 그리고 한 50여 개 이상 사업장 10조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계약 물량 자체가 입주하고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도 계약 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아파트 부분 자체를 아예 죽이는 일입니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지금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이런 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수백 건씩 이런 소위 말하는 계약 해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급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를 보면 기획소송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 법률 체계에 있어서도 민법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 관련된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계약 해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급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률만 개정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도쯤으로 비아파트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예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의 어떤 시장의 안정,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의 보호, 정부의 어떤 현 정책에도 맞게끔 정말 해주셔서 소급표 문제 또 경과 조치에 관련된 부분을 꼭 좀 손봐 주셔서 이런 잔금을 내고 입주한 비아파트부가 다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하나 틀렸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구 하나 틀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 용 하나 빼먹었다고, 그 또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한 용 하나 빼먹었다고 전체를 다 계약을 해제하라고 하는 소송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꼭 그 여러 가지 조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여기 분야별 질의가 끝나고 추가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를 못 하셨던 분들 위주로 먼저 발언 기회가 가지신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공급 분야 관련해서 여러 학자나 전문가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 청룡과 그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이야기 조일진 대표입니다. 먼저 그 지산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청룡과 신혼부부를 위한 그 LH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신 것 정부와 국토부에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 정책이 이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금융이 동시에 신속하게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그 발제해 주신 그 진미윤 교수님 내용 이제 추가인데요. 첫째, 용도 전환 사업에 있어서 통합 심의 패스트 트랙을 도입 건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경관, 교통, 소방 관련 절차가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이미 준공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안전 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소방, 주거 안전은 철저히 검증하되 중복되는 심의와 행정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한 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LH 매입 약정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은 통합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전담 창구와 명확한 처리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둘째로 이렇게 공공 LH 매입 임대 약정과 허그 보증 또 금융 심사를 인허가와 함께 병행해 주십시오.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이 나더라도 LH 매입 약정과 허그 보증, 금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막대한 이자와 금융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금융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사업이 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인허가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LH 매입 적정성과 설계를 사전 검토하고 또 허그 특례 보증을 심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PF 대안과 추가 공사비 금융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드립니다. 최종 인허가를 조건으로 LH 조건부 매입 승인과 허그 조건부 보증 승인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즉시 자금을 실행하고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허그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용도 전환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행 절차대로라면 인허가에만 1년 이상 걸리지만 통합심의 패스트트랙과 LH 매입 심사가 병행된다면 3, 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6개월 내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분 정도 질의 더 듣고 일괄 답변하는 거. 누구를 이것도 고난이라고 고민이 저쪽 예, 그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주택 공급자로서 우리 대통령 국민대 토론회 때는 공급자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도 소속돼 있고 한국디벨로퍼협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시작할 때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H나 정부에서는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주택을 짓고 민간에서는 토지 작업을 통해서 2년, 3년도 걸리고요. 그래서 적게는 3필지, 4필지, 많게는 30필지, 50필지, 300필지까지
이렇게 토지 작업을 해서 택지를 만듭니다. 그게 정부와 민간의 차이인데 민간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렵게 토지 작업을 해서 브릿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브릿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돼서 토지 작업이 돼서 인허가 완료 후에 본 PF를 하려고 그러면 PF가 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사업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되는 사업장은 허그에서 보증을 통해서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착공을 했는데 분양이 90% 이상 돼야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도금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충당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 후에 잔금을 내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토론회에서도 실입주자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했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내게 되면 신용불량자도 되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수익을 10% 정도 보는데 요즘에 이제 잔금을 안 내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67% 정도 입주율이니까 30몇 프로가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는 약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를 준공 후에 미지급금이라 그래서 유보금으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망하고 건설회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채무 인수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후순위 금융기관까지 지금 힘들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년 12월에 금감원에서 정리를 좀 빨리 좀 드립니다. 그 금감원에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RWA하고 부동산 브릿지나 PF에 대해서 위험 가중자산으로 분류해서 위험 가중치를 150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는 PF를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진미훈 교수님께서 그 국토부 그 발표할 때 민간이 한 85%가량 되고 공공이 한 15% 정도 공급을 하는데 지금 대책의 대부분이 지금 공공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만 나왔고 민간이 85%가량을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의 대책은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 규제에 관련된 브릿지나 PF에 대한 처음 시작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토지 작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 그만 좀 줄여. 지금 5분 쓰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발언 기회를 못 받습니다.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30초 세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의 그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 착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수분양자와 사업자가 이제 50대 50 정도로 비율로 서로 이익을 받게 돼 있었는데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손을 봐줬으면 그 사업자들이 그 아파트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나 뭐 발언을 못 하신 분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발언 기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공급 부분 요 정도까지 듣고 국토부 장관님 한번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형 좀 임대 주체도 좀 다양화돼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들도 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좀 그런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린벨트 택지화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데 국토부 장관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라는 좀 강한 열망이 생겨서 원래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살리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청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전 청약자가 원래 약속했던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좀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국토부하고 이견이 있어. 큰 틀에서는 사실 많은 게 정리가 되었는데 아까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명확하게 사전 청약자분들에게 기존에 약속을 정확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 이런 거고 좀 애매모호하고 또 좀 전체적으로 약간 그 룸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전 청약자 분들이 좀 그때 가서 결정한다. 이건 좀 답답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전 청약자 분들께서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건 좀 우리 그 국토부 우리 저하고 또 우리 사전 청약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방향은 이미 잡혔지만 좀 구체적인 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딸만 셋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직면에 있고 그 옆에서 보면서 좀 늘 가슴 아프고 또 걱정이 참 많이 있고 단순히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청년 정책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건데 결국 우리 청년 둘 다죠. 청년들이 좀 주거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강력히 지시해서 단순히 이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국토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단발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 전문 분들께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페널티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혼 신고도 늦추고 이런 좀 가슴 아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받으면서 이제 좀 바로바로 즉각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아까 우리 금융 쪽에서 말씀 주셨지만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1인 가구 문제라든가 또 전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49 드신 분께서 왜 우리 40대, 50대는 빼느냐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걸 준비해서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한 축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아파트 문제 그 소송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저희 국토부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경과조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좀 그 원포인트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앞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놓치지 않고 하시도 하겠고요. 우리 저희 장관실 연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못하면 또 이게 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정 과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그 문제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뒤에 앉으신 두 분이 그 담당 우리 국토부의 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끝날 때 바로 대화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 일단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차분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심의를 해서 좀 빨리 해달라 인허가 문제 또 보증 문제 금융 문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아주 수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택지 개발하는 것도 병행 추진. 지금 산업단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택지 개발, 아니,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병행 추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되는 그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서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꿔라.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금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택지 개발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뭔가 뭐 지구 단위 만들고 지구계획 수립하고 또 뭐 2단계 가면 또 2단계 하고 2단계 하면 2단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당 부분 근데 이게 막상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행정력이라는 게 무한정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빠른 이게 막 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용도전환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인허가와 또 뭐 금융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국토부에 주신다면 저희 국토부가 그걸 확실히 반영해서 속도전에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또 처리해야 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처리 문제에서는 법안 통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가능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택 그 공급자 측면에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금융위에서 어쩌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주키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건설협회, 뭐 전문건설협회, 또 주택협회, 데벨롭협회 제가 간담회를 다 해봤고 의견 수렴을 다 했는데요. 이 주택 그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그 어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안 맞고 여기를 막으면 또 여기가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 금융위하고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이 토론에 오셔가지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늘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건설 금융을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요지 중에 또 제가 많이 만나본 중에 이재명 정부는 왜 민간에서 집을 짓는 민간 주택 공급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공공에만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 분야에 있어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특히 LH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크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민간 차원에서의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현재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지원센터라든가 또 인허가 아까 속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아까 지식센터니 원래 상가로 쓰던 것인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다양한 주택 형태를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다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는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일단 집을 없애면 당면에서 멸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멸실되는 게 오히려 더 주택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또 현실로부터 그런 좀 고민들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고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정비 사업 또 민간의 공급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공으로만 해서 뭔가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추가로 아까 하만아님이 주셨던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 장관 답변 주셨는데요. 사실 고향 창릉 상기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봤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가보고 나서 현지에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후로도 많은 말씀 주셔서 관련된 부분 내용들은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토론회 때도 사실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핀셋 관점으로 아예 좀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보고 좀 점검해보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 굉장히 많이 봐도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좀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살펴보는 작업들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거는 지난번에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아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해결하자 하셔서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전 총리 계실 때부터 좀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지시하신 이유로 찾아낸 게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다시 뒤져보니까 게시판에도 한 20건 넘게 관련된 의견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다 열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내용들은 관련 부처들이랑 협의하고 또 원스톱 지원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메가 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변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일의 순서를 좀 바꾸거나 일을 한꺼번에 하거나 하는 구조를 좀 바꾸는 일들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들을 해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에서는 뭐 국토부 장관님 장담해 주신 것처럼 아마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미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이런 비전 말씀 주셨는데요. 뭐 사실 비전이라면 집을 빌리던 원하는 집을 사던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은 있는데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지금 제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저희 청년 그 실장이랑 보니까 1,0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규모의 어디까지를 지원할 거냐라는 것들은 하나하나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빠른 시일에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 청년들의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또 올라온 내용들 굉장히 많이 말씀 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장관님 코멘트 할 거 없으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갈까요? 금융위원장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은 주택금융과 관련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보통 경험상 제일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거소해 주십시오. 예, 저 이쪽 가운데 저기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분.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특별시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랑방 미디어의 송용원입니다. 저는 지방 그리고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 주택 가격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처럼 처음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형 구축으로 일단 진입한 이후에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신축으로 다시 또 옮겨가셔야 되는데요.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또 몇 년간은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축과 신축가의 그 가격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LTV 비율을 좀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이 좀 묶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좀 더 지원해주면 어떤 주거 사다리가 좀 막힘없이 작동을 하면서 미부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예, 앞줄에 두 분 다 지방에서.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올라온 한경찬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간과 지금 아우러 세제 공간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업용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 리조트 호텔을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는 대출 규제로 해서 대출이 지금 잔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양양에 숙박 레지던트 호텔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공급이 12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주택이 없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게 토지는 관할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과 이 시스템이 다 있는데 공법도 있는데 이 자체를 조금 무언가 한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흔들면은 다 시스템도 무너지고 요것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지금 디벨로퍼 지금 이 관련된 건설업체가 차별해서 머리를 맞대면은 토지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은 1,000원짜리에다 집을 지으려니까 이 지금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총리님께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값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무한하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옆에 분까지 듣고 다른 분들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 도회장 정지영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한명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관계 부처 전문가 여러분, 지난 저는 그 1차 토론회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하듯이 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 규제로 뒤틀린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토론회인데요. 구체적인 대안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택시장의 수도권과 지방, 이원화, 투트랙을 적분과 함께 지방 악성, 미분양 적재 해소, 그리고 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지, 토지 관리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제와 금융의 체질은요,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도권에 30억짜리 똘똘한 한 채는 세제 혜택을 안 받고 지방의 소액주택이나 소규모 농지는 다주택자 족쇄를 차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수도권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합리화돼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갭투자, 지방에서 상경하는 갭투자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도권의 어떤 공급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지방주택은요, 자산 합산 가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대폭 완화하는 확대하고요. 취득세, 세제 중과세도 대폭 완화하고 청년 생애 최초의 실거주 대출을 일률적으로 DSR, 스트레스 DSR 적용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아까 우리 금융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적용할 거라고 아까 뭐 차등을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DSR이 지방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는 우리가 DSR은 어떤 그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DSR이 이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대출을 대출을 이렇게 좀 제한할 거야라는 부분인데, 지방은 스트레스 DSR을 없애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 어떤 그 주택 시장의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미분양 재고 소진과 실적 수급 관리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미분양이 할인 매입을 통해서 LH나 지방공사가 중공업 미분양을 감정가 대비 20-30% 이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든든한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 자구책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한 민간 CR 리치의 회사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5년 합산 배제 특례를 주어 민간 유동성 비분양을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택수급 위험지수 도입으로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입주 물량을 반영하는 위험지수를 도입하여 공급과잉 지역의 신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입지 경쟁력이 높은 도심지에 공급이 집중되도록 관리하고 산단 및 기업 인구 부지에는 일자리 연동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이제 마무리 좀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요 지방에서 올라온 만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이유,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비주거용 토지, 농림지역을 관리 체계 개편 및 토지 이용 등급제로 우리가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지방 경제 복원의 핵심인 농림지역의 관리 체계 개편 및 토지 이용 제도 등급 도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현행 농림지역에는요,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첩되어 있어서 농림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획일적인 판단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까지 냉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법으로 토지 이용 등급제를 A, B, C로 나누어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의 절대적인 A에서 C등급 농림보호구역 보존 산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호하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설마 다 읽으실 건 아니시죠? 예,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상실된 D등급 농업보호구역이나 일반 농지지역 내 한계 농지 및 준보존산지는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관리하고요. 일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한여와 이용의 거래의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아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신 아마 용지 공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규제로 묶인 수도권의 쏠림을 정교하게 관리하되 지방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의 전체 부동산의 가액 기준 과세와 미분양 할인 매매 또 농림지역 관리체계 개편 토지 이용 등급제라는 세밀한 핀셋 정책으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주거지역의 시장에 함께 선순환하는 정교한